선서자, 검사,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지키고 안건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민과 인권을 지키라고 검사에게 부여한 검. 최근 이 검이 방향을 잃은 듯하다. 김광준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특임검사팀이 10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실명으로 검찰 개혁안을 주창했던 한 평검사의 글이 여론을 의식한 눈 속임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제부턴가 검사의 검이 내 이웃과 공동체 대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는 날카로워지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심판하는 데는 무디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크나 큰 충격과 실망 드린 것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방향을 잃은 검찰의 검. 국민들은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검찰. 과연 그럴까?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예, 여기 피해자가 일명 노숙소녀 살인 사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소녀가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 앞에서 죽은 이 사건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당시 검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노숙자 2명과 가출 청소년 5명. 검찰은 살인범을 일망타진했다며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달리 사건 발생 5년 만에 검찰의 수사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비로소 7명은 무죄가 인정됐다. 당시 검찰의 취조 영상에 범죄를 예단하고 몰아간 흔적이 담겨 있다. 제가요, 성남에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이분 얘기를 좀 풀어주세요. 성남에 있었던 거 증명해 주세요. 뭐 그런데 그게 증명될 리도 만무하고, 어떻게든 증명될 아니 증명될 리도 만무하고 거짓말 30분 때문에 4층 어디가 해? 그것도 써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면은 너한테 유리하겠냐? 네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냐? 그래, 그러면 안 돼. 또 큰일 나. 네가 지금 그게 거짓말인데 그런 게 거짓말로 더 확실하게 드러나면 제 말을 완전 거짓말로 알고 계신 거지. 다른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렇지만 너 죗값은 치러야 되겠지. 죗값은 치러야 되는 건 맞잖아. 얘네들은 범인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가져버렸어요. 그거에 대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어오고. 아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계속 자백을 강요받는다. 말 되나? 자꾸 거짓말 할래요. 막 그러면 쓰러지면 막 발로 얼굴도 차고 밟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내가 얘기했잖아. 진실을 얘기를 해야지 뉘우칠 수가 있다고요. 잘못하면 심하겠다. 왜 거짓말했어요? 이 사건에서의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서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행 현장이나 어떤 범인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정보에 대한 진술은 전혀 하지 못하는데 미리 수사관이나 검사가 사건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단 말입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수동적으로 예의하는 답변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냐 기재를 해버려요. 검찰은 아이들이 소녀를 수원역에서 폭행한 후 고등학교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수원역 CCTV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고등학교에도 CCTV가 있지만 검찰은 CCTV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CCTV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는 게 자백 내용을 보면 거기를 지나갔다고 하는데 안 잡혔다는 게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기록이 다 안 남겨버린 거죠. 살인범으로 몰려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은 7명의 피의자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무고한 사람이 7명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작진은 살인범으로 몰려 감옥에 1년이나 수감됐던 최 씨를 수소문에 찾아갔다. 지금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했다.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문득 생각을 했는데 혹시 내가 기억을 못하는 내가 어디서 누구를 죽인 적이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엄청 심리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살인죄로 5년을 복역한 또 다른 피해자 정 씨는 만기 출소 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 당시 경찰의 가혹 행위로 자백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노숙자인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 때린 기억까지는 있는데 사람 죽인 기억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CCTV를 확인해보면 알 거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무시하더라고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빚은 참극.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국민이다. 죽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저랑 제 친구랑 억울하게 벌금 받고 징역 받고 하니까 그게 좀 억울했죠. 그래서 저는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인권을 경시하는 검찰의 수사 태도는 작년 법무부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조사가 시작될 때 자기소개를 하는 검사나 수사관은 15%밖에 되지 않고 78%는 조사 목적도 말하지 않았다. 조사받는 사람의 권리를 알려준 사람은 4%, 건강 상태를 물어본 경우도 7%에 불과해 검찰의 인권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빈약한 인권의식은 피의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낳을 수도 있다. 2011년 검찰의 강압수사에 관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김모 과장의 유가족들은 수사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마음을 아프는데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의혹을 한점 없이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검찰은 가혹 행위가 없었다며 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서의 내용이 가짜라는 얘기다. 우리는 유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금 청렴도가 전국에 2위고. 그런데 유서에 묘사된 가혹 행위가 매우 구체적이다. 자기가 요구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손찌검하고 뺨 3대를 맞고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맞고 숨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인간이야 취급하는데 격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거는 욕하고 또 뭐 집 앞고 이렇게 뭐 가슴을 가격하고 또 심지어 차갖고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하는 그런 것들 제가 들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김 과장에게 수사 중 가혹 행위에 관해 들었다고 한다. 제가 이 부분을 본인이 이야기하기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똑바로 앉아라, 임마,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했다 합니다. 밤늦게 술을 먹고 와서 조사관들이겠죠. 술을 먹고 와서 나한테 술을 못 먹거든요.
조사를 많이 조사를 못 받을 정도로 냄새가 나서 욕질을 하면서 뭐 우리 입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더라 이제 하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모욕을 당했다. 게다가 수사관이 술을 마시고 조사했다는 유서 내용은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감찰본부는 해당 검사를 징계 청구하고 수사 의뢰까지 했다. 그런데 2차 감찰이 시작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감찰이 가해 의혹 검사에 대해서 온정적인 방향으로 변한 것이다. 왜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느냐. 그럼 내가 들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자꾸 질문을 의미가 뭐냐. 이거 공부하라 하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생각을 잘 생각해 놓으라고 하는 거야. 나도 검사지만 검사이기 전에 국민이다. 어떻게 그래. 발음식도 아니고 질 나쁜 강력도 아니고 일반 범죄 사소한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 검사들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너무 억울 안 하겠느냐. 그리고 왜 하필 녹화장치가 있는 22개의 조사실을 두고 굳이 다른 방에서 김 과장을 조사했느냐는 의혹이 이번엔 반대로 해당 검사의 가혹 행위가 없었다는 증거로 쓰이게 된다. 조사 마치고 나가는 장면을 뒤에서 이제 찍었는 걸 자기들이 뭐 아주 생생하게 나갔다. 그렇게 신문에 나왔다 합니까? 그러 나가지고 나면 불구 자라서 기 나가겠습니까? 어때? 결국 법적으로 해당 검사의 가혹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 대한변협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에 감찰 시스템을 통해서 그 조사해 본 결과 그 담당 검사의 그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른바 증거 없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과연 그게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좀 전 말씀드렸듯이 유서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사 피의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 행위가 없었다고 해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 검찰 수사 중 자살자들의 유서를 분석해보면 이들의 자살에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우선 공통적으로 수사 중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인간 기어 취급하는데 격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긴급 체포하는 등 억울하게 구치소에 입감을 시켜 죄수복과 포승수갑,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인권을 유린하고 모독감을 느낍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검찰에 대한 두려움이 배가 된다. 변호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사법부가 공정하다 해도 대검 중수부를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됨. 안 했는데 계속했다고 하니 괴롭다. 차라리 두드려 맞는 게 낫지. 정말 못 살겠다. 죽겠다. 거짓말이라도 할까? 특히 주변인을 압박하는 말에 큰 심리적 동요를 겪게 된다. 저와 돈 거래한 처남은 물론 처남과 돈 거래한 사람까지 계속 확대하고 있음. 검찰 수사에 협조 안 하면 아들까지 불러 조사하겠다는데 살기 싫다. 결국 자살만이 탈출구라는 인식이 생긴다.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을 가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 한 사람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자살 심리학에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행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처벌의 위기에 있을 때는 자살 위험성이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들의 행위하고는 무관하게 인간적인 모멸감이라든지 주변 사람을 통한 압박감을 통해서 이들을 코너로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검찰 수사상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지난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은 무려 47명. 특히 최근 5년 동안 급증해 33명이나 자살했다. 과연 담당 검사 중 이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검찰청에 질의했다. 검찰청은 검찰 수사 중 자살자 47명 가운데 강압 수사로 자살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따라서 당시 검사나 수사관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해왔다. 한국 검찰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출발한다. 당시 일본은 본국과 달리 조선의 검찰과 경찰에게 판사의 승인 없이 구속, 체포, 압수, 수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한국의 검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식민지 일제시대 검찰조차가 매우 비대하게 강권적인 검찰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민족운동 탄압의 법령들을 만들어내고 집행하고 운영하고 또 법원을 통제하고 이런 모든 곳에서 이제 검찰이 전면에 나서고 있었죠. 해방이 되자 이런 검찰을 바꿀 기회가 찾아온다. 미군이 영미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당시 경무국장 통첩은 수사의 주체가 경찰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반면 검사의 주 임무는 재판 시 공소 유지이지 수사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 군정이 끝나자 이 정책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일제강점기 부역의 상징인 순사로 대표되던 경찰에 수사의 전권을 맡기기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우리의 생각은 검찰관이 수사의 주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미식 형소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래에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엄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겐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선 타당합니다만 100년 후면 모르겠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입법자들은 한시적으로 검찰 우위의 사법제도를 선택하게 된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경찰이 가졌던 그런 강력한 권력들, 그리고 이제 제1공화국 때 해방 직후 제1공화국 들어서면서 이 경찰이 보였던 난맥상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인 저항이라고 할까요? 또는 법조계에서의 그 대항이었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검찰에게 수사권이 조금씩 집중되기 시작했는데요. 대모대의 주력들은 동대원 밖으로 밀려가 고려대학교에서 밤을 새웠고 하늘을 저주하는 1961년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남북대치 상황을 내세워 군의 주도를 천명한다. 우리가 직접 당면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를 하고 계속 이것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1962년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주도로 헌법을 개정한다. 당시 군부의 영향력 아래 있던 검찰에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부여되었다. 당시 간첩 검거 등 공안 업무는 중앙정보부에서 주도했다. 64년 대표적 간첩 조작 사건인 인혁당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1차 수사 검사들이 증거가 없다며 기소를 거부했지만 이후 검사가 바뀌고 기소가 이루어졌다.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수사 결과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하는 것이다. 검사의 자기 신분으로선 도장 못 받겠으니까 절대 안 했다고 그러고 난 고문 받았다 얘기하니까 쓱 비켜주고 와서 검사는 정보부 놈들이 찍었으니까 검사하고 중앙정보부하고 분리할 게 하나도 없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응? 청와대와 중앙청 그리고 방송국에도 5공화국이 들어서자 검찰의 권한은 확장 일로를 걷는다. 81년 검찰은 대검찰청 산하의 중앙수사부를 신설하게 된다. 수사권 극대화라는 수건 사업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해방 이후에 한국의 검찰 관료들이 하고 싶었던,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법경찰관, 즉 일선 경찰서에 있는 뭐 형사라든가 이런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조직을 경찰, 보통경찰, 행정경찰로부터 분리해서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 산하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죄 수사를 완전히 검찰 중심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죠. 최루탄으로 시위를 억누를 수 있다는 정권의 오만. 87년 이후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자 군이나 정보기관이 전면에 나서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이때부터 합법적 권한을 가진 검찰이 주도적으로 공안 사건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그해 5월 8일 서강대 옥상에서 대표적 사건이 91년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이다.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에서 두 장의 정구영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이 사건에 배후가 있다며 수사를 지휘한다. 검찰은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결국 강 씨는 징역 3년을 살게 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겁니다. 하지만 2007년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유서 대필은 없었다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다. 검찰과 법원은 공익의 대표자 및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피해자가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후 고등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은 2번이나 항고를 냈고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문서 감정인들의 증언 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재심 사유가 인정되므로 검사의 재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고 강 씨 사건의 재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서 뭔가를 착오를 하고 이랬을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흐지부지 되겠지.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설마 뭐 기소까지 할 것이니까 할까 기소를 하더라고요. 암담한 거죠. 끝도 보이지 않고 통로도 없고 한번 올가매진 거를 물고 놓지를 않으니까.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은 검찰의 과거와 전혀 다른 도전이 된다. 국방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이 과거사 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어진 재심에서 수많은 과거 사건이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와중에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된 사람만 10명이 넘는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8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역사의 고비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으며 격변의 시대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이 지나쳐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사 청산할 때 이 법조인들이 드는 가장 중요한 방어 논리가 뭐냐면 조문 우리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것입니다. 법 뒤로 숨죠. 자신들은 법 뒤에 법을 있는 법대로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법이 있는 한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뭐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판사들의 논리기도 하고 유신 시대 뭐 전두환 정부 시절에 뭐 사법부와 검사들의 논리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대리인으로 출발한 한국 검찰은 군사정권과 민주정부에 이르기까지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 발맞추면서 스스로의 권력과 특권을 키워왔다. 검찰이 인권 옹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처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기관이 아니고 또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기관이 아니고 스스로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한은 인권 침해 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법률 전문가로서 사법 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수사에서 직접 수사에서는 손을 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수많은 특혜로 이어진다. 현재 정부 내 국세청, 관세청 등 18개 외청 중에서 검찰총장만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게다가 전체 행정부 내 104명인 차관급 중 절반이 넘는 55명이 검찰청에 있다. 반면 10만 명이 넘는 경찰은 경찰청장 1명만이 차관급이다. 검사는 임용 때부터 3급 대우를 받는다. 일선 세무서장, 소방서장도 4급에 불과하니 엄청난 특혜다. 일반 공무원은 상급이 그 기관의 장이거나 어떤 데는 장보다도 높습니다. 경찰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서장 4급입니다. 평검사에 맞춰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세무서장, 소방서장 4급입니다. 밥 먹을 때도 평검사 30대 초반이 앉아서 가운데 앉아서 요즘 무슨 기관 어떻게 뭘 잘 처리합니까? 잘 처리합니까? 이렇게 해서 다 구석에 말석에 앉아서 50 넘은 고참들이 네네 아이고 네, 그러십니까 검사님? 예 검사님 뭐 문제 없습니다. 검찰이 모든 정부 부처 외에는 옥상 옥이자 상왕입니다. 초임 검사의 3급은 다른 고시 출신에 비해서도 엄청난 특혜다. 5급에서 시작하는 행시나 외시 출신들이 3급이 되려면 평균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자존심이나 급여의 문제를 넘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 무슨 일을 한다 하면 그 기관에 주무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주무부처라면 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다른 업무부처 상의할 일이 있으면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정 정도 의견 교환을 하게 되고요. 다른 정부부처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유독 검찰만 예외입니다. 직급이 높기 때문에 검찰이 회의 대상에 포함되는 순간 주무부처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다 검찰청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회의에 오지 않습니다. 업무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혜 논란은 검찰총장의 판공비다. 무려 190억 원. 도대체 판공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판공비 중 공개된 내역인 업무 추진비다. 한상대 총장은 2012년 8월 한 달 동안 약 1,100만 원을 썼다. 1년 일해야 1억 원 조금 넘는다. 남은 188억 원이 이른바 총장의 특수활동비다. 우리는 이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대검에 질의했다. 검찰청은 영수증을 남기지 않으며 그 성격상 사용처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주로 수사비 지원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특수활동비, 과연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을까? 지난 2009년 김준규 총장의 이른바 로또 촌지 사건이 있었다. 김 총장이 출입 기자들과의 회식에서 제비 뽑기를 해 당첨된 10명에게 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나눠준 사건인데 촌지로 쓰인 500만 원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5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현금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사화하게 된 겁니다. 예. 그 돈이 어디서 나왔다? 그 특수활동비죠. 특수활동비라는 게 증빙 서류가 필요 없이 현금으로 쓰는 돈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2011년엔 김준규 총장이 전국 검사장급 워크숍에 참석한 45명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돈 봉투를 나눠준 사건이 있었다. 이 돈 9,800만 원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돈이다.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검찰이 가진 무한 특권의 상징이다. 검찰의 특권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해 11월 터진 10억 뇌물의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경찰이 단서를 잡고 이미 8개월 이상 수사한 상황이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검찰은 하루 만에 자신들이 직접 수사하겠다며 특임 검사를 임명한다. 간호사가 의사 처방을 따라야 하는 것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의학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인 것처럼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건 검사가 수사를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이 김광준 검사를 소환 통보하자 검찰은 김 검사를 사흘 앞서 먼저 소환 조사한다. 참고인들 역시 경찰이 소환 통보한 날보다 하루 먼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후 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그런 참고인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기들이 불러서 조사한 이후에 또 경찰에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짐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사실 뭐 상당한 지장이 아니라 거의 수사가 검찰 특임 검사 수사 이후로는 뭐 제대로 진행이 못 됐었습니다. 작년 12월 7일 특임 검사는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서둘러 결과를 발표한다. 수사팀은 지난 4주 동안 참담함 속에서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수사 내용은 경찰이 이미 밝혀놓은 내용에서 별로 나아간 것이 없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 의혹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의 경우 당사자들이 친분 관계에 관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관한 수사를 계속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소하거나 감찰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현직 부장급 검사의 비리 행위 자체보다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검찰의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라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에 의해서 이미 범죄 사실이 거의 다 드러나다시피 한 그런 사건을 경찰이 계속 수사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중단시키고 자기들이 와서 수사하겠다. 이거는 그냥 내 식구 내가 돌보겠다는 그런 생각 외에 다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질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 전 과정의 지배자로 군림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초임 검사부터 총장까지 최근 잇따른 검사들의 추문이 이 진리를 웅변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검찰청이 600여 개 정부기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제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Do you know what happened to Neo? Bring me the eyes of the Oracle, and I would give you back your savior. Mr. Anderson, who are you? Look past the flesh and see your enemy. 검사들도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비리가 드러났을 때 적절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어야만 그 비리가 예방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검사들은 검사들이 아니면 누구도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는 이런 어떤 특권적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 그러자 한 번도 대통령에 대해서 조직적 저항이 없었던 검찰이 강력 반발하기 시작한다.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난 그렇게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이후 대선 자금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불개입 천명 속에 비교적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어느새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응원으로 바뀌면서 모처럼의 검찰개혁의 동력은 사라지게 됐다. 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제일 먼저 목을 치겠습니다. 다른 몸가짐을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후반엔 사시 동기인 정상명 차장을 총장으로 임명해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인다.
새로운 사명만을 올려놓. 현 이명박 정부에선 임기 내내 검찰총장 인사에서 제19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총장으로 소망교회를 같이 다닌 천성권 후보를 지명했지만 스폰서 논란으로 낙마한다. 김준규 총장 역시 모 교회 목사의 추천설로 논란이 됐고 사실과 도덕성 등을 검증합니다. 한상대 총장은 형님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장인께서 그 이상득 의원하고 그 육사 동기시죠? 예, 육사. 더 나아가 검찰청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임기 내내 고위 검찰 출신을 임명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 정부 내 검찰은 특히 청와대 눈치 보기가 심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권력을 봐준다는 논란이 있는 대표적 사건이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다. 총리실에서 여야 거물 정치인은 물론이고 이건희 삼성 회장 같은 민간인까지 불법 사찰한 초대형 권력형 개입이다. 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검찰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말한다.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검찰은 철저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인물들이 특히 증거인멸의 주역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KB 한마음의 대표였던 김종익 씨가 총리실의 제보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된다.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영상을 올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그 민간인 사찰을 제가 인지하기 이전부터 저 주변에 5명을 이제 그 국무총리실에서 그 사람들을 뭐 국민은행의 부행장을 시켜주는 조건, 뭐 본부장을 시켜주는 조건, 그리고 우리 회사 간부 중에 한 사람 또 뭐 이렇게 그걸 해서 저 비리, 뭐 저 어떤 거 하는가를 계속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수집했어요. 캐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 중 국무총리실에서 이첩된 자료를 통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수사 기록을 처음 받아보고 제가 정말 법률가로서 경악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록을 몇 장 넘기지 않아서부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첫 장부터 국무총리실 문건이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수사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민간인에 대해서 평범한 회사의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털었을까라는 점을 수사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일체 외면하고 묻혀버릴 뻔한 이 사건은 2010년 민주당의 신건 이성남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다.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사건 수사. 그러나 검찰은 수사 요청 4일 후에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해 의혹이 일었다. 최종석 행정관이 내일 압수수색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내일 압수수색이 나오니까 오늘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된다. 실제 그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찰 문서나 파일의 삭제, 하드디스크 파괴 등이 이루어진다. 압수수색이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유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네, 그때는 공무원이 설마 그 증거를 인멸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설마, 좀, 예, 설마. 예. 주요한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시작된 압수수색조차 건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거 사람은 한 10명 왔는데 이거 한 박스하고 이거 끌고 가기에는 이제 이건 너무 작지 않냐 양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야 이거 2개로 나눠 그래가지고 박스 하나 더 폈어요. 그냥 대충 그 뭐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좀 꾸겨서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양이. 당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는 검찰의 모습이다. 건성으로 압수물을 가져왔다는 것은 박스를 올려놓은 좌석 바닥이 전혀 눌리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된다. 압수한 사찰 문건 곳곳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돼 있음이 표시돼 있다. 진경락 총리실 과장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검찰이 압수한 대포폰 속에도 청와대와 통화한 내역이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가 청와대에서 대포폰을 받아갔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안 물어보고 7월 5일에서 바로 7월 7일 그 수원에 디가우징 하러 가는 그냥 그 대포폰이 빠지는 거예요. 그 조서에서. 그거는 검사의 의도죠. 그거는 분명히. 결국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관계자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다. 이 증거의 한계와 이 진술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럼 수사가 성공한 수사냐? 그거는 제가 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늦었고. 2012년 3월 장진수 전 주무관이 한 인터넷 방송에서 청와대 관련성을 폭로한다. 그러자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검찰은 사직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의혹 중 하나는 장진수 주무관이 받았다고 폭로한 관봉된 돈다발. 1년 번호가 있어 출처 확인이 쉬울 것으로 예측됐다. 5천만 원이라고 그랬고 5천만 원인데 이 청와대 장성명 비서관이 주는 거라고. 이 5천만 원의 출처와 이 돈을 장모 비서관이 지급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증거가 계속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나선다. 자료 삭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저희의 모든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찰의 책임자로 청와대에서 이영호 비서관 등 2명과 박영준 국무차장이 기소된다. 하지만 사찰의 또 다른 핵심으로 지목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된다. 검찰에서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여지가 구형을 좀 낮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우리 민정 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정 이 비서관 쪽에서 이제 키워나가고 있어요. 얘기 다 돼 있다 이미 검찰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이 문제 안 삼기로 얘기가 다 돼 있으니까 걱정 말고 해라 그냥. 예. 이 경우는 두 비서관이 증거인멸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증거인멸에 대비했다고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내가 민정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민정에서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바닷물에 던져버리든지 깨 부셔버리든지 완전히 디가우징 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 구체적인 수법까지 알려줍니다. 근데 수사를 안 해요. 수사 기록에서도 검찰 법원에 제출한 기록을 다 빼버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검찰 출신 인사들을 비호하는 목적으로 또 다른 범죄를 또 자행한 것이죠.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다. 총리실의 사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거쳐 박영준 국무차장에 최종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부서,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정수석실엔 누가 있을까?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은 대검 차장 출신으로 이후 감사원장까지 추천됐다. 정동기 민정수석에 이은 권재진 수석은 현재 법무부 장관이다. 결국 검사 출신들만 살아남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잉 권력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의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권력이 검찰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치권은 검찰 권력을 이용하길 원하고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마련이거든요. 이번 정권 내내 검찰 수사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배임으로 기소하고 정당한 언론 활동을 탄압하고 명예훼손을 남발해왔다. 검찰이 과연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인가? 미네르바 처음에 무죄 받았을 때 이겼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검찰이 이겼지. 무죄 받으면 뭐합니까?
이미 인터넷에 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이미 스스로 알아서 기고 있는데 아무도 누구 글 쓰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자기 검열을 하래도 검찰이 승리하는 거예요. 검찰이 내세우는 거악 척결의 상징 대검 중수부. 하지만 대검 중수부 사건의 무죄 판결률은 전체 형사 사건의 100배다. 그만큼 무리하게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3건을 하면 1건은 무죄다 이렇게 비율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중수부에서 이렇게 무죄율이 높은 것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점입니다. 중수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면서 무죄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권에서의 검찰은 정치검사라는 오명에 손색이 없다고 말한다. 그 검찰의 인사를 좀 더 그 정치 권력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좀 독립시켜서 너무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든가 정치 지향적인 그런 검사들이 그 요직이라든가 고위직에 등용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정치검찰 논란에 이은 검찰의 또 다른 꼬리표가 재벌과의 유착이다. 강제퇴직에 항의해 시위를 벌인 직원에게 맥값이라고 돈을 주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 M&M 전 대표 사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 대표는 피해자 유홍준 씨와의 합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맥값 폭행의 피해자 유홍준 씨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해버렸다. 유홍준 씨는 검찰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진짜 피라미 같은 거 노동자 이거 하나 죽이려고 이렇게 안간 힘을 써야 되는가. 검찰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참 대한민국 검찰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검찰의 기소 이유는 일반 교통방해. 유 씨의 시위 차량이 길가에 세워져 있어 교통 흐름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곳엔 항상 다른 차들도 주차돼 있는데 유 씨만 특별히 처벌한 것이다. 면담 요청 시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도 논란거리다. 최태원 회장님을 좀 면담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최태원 회장님 좀 면담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면담이 면담하고 약속을 해야지 면담한다고 무조건 만나주겠냐고요. 아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서 좀 스케줄을 잡아주시라고요. 면담을 하고 싶다. 네, 비서실에 한번 물어볼게요. 유홍준 씨 같은 경우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사회생활로 복귀하려고 하는 이 유홍준 씨에 대해서 굳이 검찰이 기소한다는 것은 공소권의 남용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후 담당 박 검사는 사표를 내고 최태원 회장이 있는 SK그룹의 전무급으로 옮겨가 구설수에 올랐다. 다운 계약서 작성. 재벌과의 유착 의혹은 검찰총장도 예외가 아니다. 한상대 총장은 청문회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최태원 회장하고 테니스를 어디서 치셨습니까? 몇몇 군데에서 쳤습니다. 워커힐에서 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워커힐에서 쳤습니다. 양재 테니스장도 치고 워커힐도 한 달에 쳤습니다. 한두 번씩.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상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SK그룹의 비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의혹이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SK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SK 비자금 의혹 수사와 한상률 전 청장 수사인데요. 이 SK 자문료를 한상률 전 청장이 수사한 액수가 모두 30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셨어요. 지난해 말엔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수사진의 7년 구형 의견을 무시하고 4년 구형을 지시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사건이 총장 항명 사태로 이어져 한 총장 퇴진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표표히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합니다. 저는 결국 물러났습니다. 최근 검찰의 재벌 관련 구형을 보면
대부분 징역 6, 7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원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액수가 넘치면 사건을 쪼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모종의 협상을 통해서 범죄의 규모를 축소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법으로 정해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기준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애초에 만들어 놓은 틀 자체가 작으니 그 틀의 범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의 형을 구형을 하죠. 검찰과 기업과의 관계는 퇴직 후에도 이어진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이인규 부장. 이 사건의 수사 중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책임을 지고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사퇴를 했다. 그런데 사퇴 2달 만에 이인규 부장이 들어간 곳은 법무법인 바른. 박연차 회장을 변호하는 법률회사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인의 변호를 통해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추측할 만한 단서가 나타났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당시 변호사 비용이 담겨있는 자료를 폭로했다. 제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위임 계약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변호인 위임 계약서다. 담당 변호사로 정동기 전 민정수석,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이름이 적혀있다. 착수금만 3억, 박연호 회장의 불입건 시 3억 3천만 원, 불구속 기소 시 2억 2천만 원을 받기로 돼 있다. 앞에선 거악 척결을 외치고 뒤에선 거악을 변호해 떼돈을 버는 먹이사슬 구조다. 착수금으로 3억 원, 그리고 성공보수로 9억 9천만 원까지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최측근 민정수석과 그리고 전직 중수부장이 거악 척결을 하겠다는 전직 중수부장이 현직 중수부를 상대로 변호 활동을 벌였으니 도대체 이 정권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것입니까?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통해서도 또 이런 천문학적인 거액을 챙기겠다는 것입니까? 인사청문회 중 정동기 전 대검사장은 7개월간 7억 원,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4개월간 2억 4천만 원,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은 6년간 48억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좀 과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좀 위화감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의 검찰 시스템은 압도적 권력의 독점을 통해 현직에 있을 때는 온갖 특권을 누리고 퇴직 후엔 전관예우를 통해 큰 돈을 버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 구조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검찰 고위직에 있을 때는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고 그다음에 퇴직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부와 권력을 한꺼번에 막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넣으려고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퇴직 후에 변호사 개업하지 않겠다는 약속 같은 걸 받아내는 이런 아니면 입법을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검찰의 특권과 부패를 막으려는 노력은 항상 실패해왔다. 2000년 시민단체들이 특검제가 포함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했다. 하지만 이 법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힌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검제는 그냥 검찰에 대한 불신의 표출일 뿐이고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나 정치 집단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특검제가 빠진 법안이 통과됐다. 오늘 찬성 135표, 반대 126표.
18대 국회에서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특검제 설치와 중수부 폐지를 여야가 합의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나서 합의안 폐기를 주도한다.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불신받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신뢰받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문제가 있고 기관을 하나 만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또 검찰개혁은 유야무야 돼버렸다. 현재 국회 내에 가장 많은 직업군 중 하나가 검사 출신이다. 이들이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검찰에서는 친정이라고 그래요. 혈연관계처럼 보는 거예요. 친정이라는 용어가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검찰의 문제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고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마련이거든요. 하나의 사실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권력의 권한을 수사권, 기소권 각 단계별로 적정하게 분산을 시키고 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 권한 재조정의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검찰 인사제도도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어떻게 검찰권을 국민과 결합시킬 것이냐. 다각도로 결합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검찰의 기소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참석된다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예를 보다시피 어떤 검찰 수준을 지방자치와 연결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검찰도 자기 권한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개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검찰은 하루빨리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권력에겐 약하고 국민에겐 강한 검찰의 칼. 재벌에겐 무디고 서민에겐 날카로운 검찰의 칼. 이제는 검사의 칼을 바로 세울 때다.